신입사원으로 취직한 사원이 알고 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상속자. 그 사실을 모르고 그를 모욕한 직장 상사들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평범함 속에 숨어있던 절대 권력자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준서의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유리 온실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신화, 신세계 그룹 윤태영 회장의 유일한 외손자. 그의 걸음걸이는 기사의 제목이 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기업의 주가를 움직였다. 그는 구름 위를 걷는 법만을 배웠을 뿐 흙먼지 묻은 땅을 밟는 법은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왕국을 떠받드는 흐릿한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런 그에게 팔순의 늙은 사자 윤태영 회장이 마지막 과업을 내렸다. 병상에 누운 그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야, 너는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느냐? 물론입니다, 할아버님. 아니, 너는 아직 멀었다.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너는 왕관의 무게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 진정한 왕은 가장 낮은 곳의 백성이 흘리는 땀의 냄새를 그들의 굳은 살 박인 손의 감촉을 알아야 하는 법이다.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1년. 딱 1년의 시간이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거라. 만약 그곳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 왕의 자격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인다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이 제국은 너의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자 준서의 오만한 자존심을 건드린 가장 치명적인 도발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시험을 왕좌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관문쯤으로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였다. 며칠 후 이준서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대신 김민준이라는 낯선 이름의 27살 청년만이 남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신세계 그룹의 법인 카드가 아닌 단추란 옷 몇 벌이 든 낡은 가방뿐이었다. 그가 첫 번째 발을 내디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할아버지가 세운 제국의 심장부 호텔 엘리지안의 정문 앞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6성급 호텔. 그는 오늘부터 그곳의 도어맨, 가장 낮은 계급의 서비스 노동자로 살아가야 했다. 그의 첫날은 악몽과도 같았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손님들의 짐을 나르고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격한 군대식 위계 질서에 복종해야 했다. 늘씬한 유니폼을 입은 지배인들은 그를 인간이 아닌 호텔의 부속품처럼 대했다. 어이 신입. 거기서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손님 차 오시는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목소리 크게. 다시. 죄송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왕자는 그렇게 자신의 왕국 정문 앞에서 이름 없는 하인이 되어 무릎을 꿇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밤이 되어 지친 몸을 뉘인 곳은 호텔 지하에 있는 비좁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직원용 간이 숙직실이었다. 그는 딱딱한 침대에 누워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아른거리는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세상과 진짜 세상 사이의 아득한 거리를 실감하며 왕자의 길고 긴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에서의 시간은 지독하게 더디고 가혹하게 흘러갔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신입 도어맨은 매일같이 실수를 연발했다. 손님들의 차량 종류를 외우지 못해 혼이 났고 무거운 카트를 끌다 비싼 대리석 바닥에 흠집을 내기도 했다. 그때마다 선배들의 날 선 질책과 동료들의 보이지 않는 경멸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곳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존재했다. 도어맨과 벨보이들을 총괄하는 박성철 부장은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남몰래 준서를 챙겨주었다. 그는 땀 흘리는 준서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기도 하고
퇴근 후에는 지친 그를 데리고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민준 씨,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문이나 열어주고 짐이나 나르는 일처럼 보이나? 아니야. 우리는 이 호텔의 얼굴이야. 우리가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그 손님의 기분이 결정되는 거라고. 우리는 단순히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야. 자부심을 가져. 준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발 딛고 선 세상의 가치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박 부장을 따르며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인사는 점점 더 정중해졌고 그의 미소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왕자의 가면을 벗고 그는 서서히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진짜 호텔리어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의 지옥의 전령과도 같은 존재가 등장했다. 황인철. 신흥 졸부이자 악질 중에 악질로 소문난 VIP 고객이었다. 그가 호텔에 나타나는 날이면 모든 직원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요란한 배기음과 함께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선 샛노란색의 스포츠카. 차에서 내린 황인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을 휘감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는 천박함이 뚝뚝 묻어나왔다. 어이, 거기. 차 빼. 그는 다짜고짜 자신의 차키를 준서의 가슴팍에 던졌다. 준서는 날아온 차키를 간신히 받아들고 허리를 굽혔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호텔 엘리지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황인철은 그의 인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짐을 내리는 다른 벨보이에게 고함을 쳤다. 야, 그거 내 가방이야. 그거 하나에 내 놈 월급보다 비싼 거 몰라. 살살 안 달어. 그의 안하무인한 태도에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서는 주먹을 셔츠가 쥐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계급이 다른 인간에게서 받는 모멸감. 그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왕자의 자존심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는 박성철 부장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가까스로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의 그는 왕자 이준서가 아니라 호텔리어 김민준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한 미소라는 가면 뒤에 숨기고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황인철의 갑질은 그의 체류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직원들을 괴롭혔다. 룸서비스가 1분 늦었다고 지배인을 무릎 꿇리고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미화원에게 먼지가 보인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그의 악행은 특히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듯한 꼿꼿한 눈빛을 가진 신입 김민준에게 집중되었다. 그날은 호텔에서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귀빈들이 호텔을 드나들었고 준서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사건은 연회장 입구에서 벌어졌다. 만취한 황인철이 입장을 돕던 여성 직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희롱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가씨, 아주 예쁘게 생겼네. 오늘 밤 나랑 같이 술이나 한잔 할까?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게. 여성 직원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순간 박성철 부장이 달려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연 회장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어딜 끼어들어. 비켜. 황인철은 박 부장의 뺨을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내리쳤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박 부장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 부장은 수십 년간 이 호텔을 위해 헌신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모욕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차마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 순간 준서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정을 베풀어 주었던 아버지 같았던 상사의 짓밟힌 자존심. 그의 등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눈물.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황인철의 앞을 막아서려던 찰나 박 부장이 그의 팔을 뒤에서 붙잡았다. 박 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참아라는 눈빛을 보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체념의 눈빛이었다. 결국 다른 지배인들이 달려와 황인철을 안으로 모시고 나서야 소동은 마무리되었다. 박 부장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깨진 안경 조각을 주워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준서는 그의 축 처진 어깨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준서는 자신의 숙직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시험, 왕의 자격,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다른 종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자존심이 아닌 부당한 세상에 대한 분노였고 소중한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의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황인철의 폭언, 박 부장의 깨진 안경, 그리고 동료들의 침묵까지. 왕자의 추락은 끝났다. 이제 가면 뒤에 숨어있던 심판자의 고독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눈물들을 닦아주기 위한 그의 조용한 반격이. 박성철 부장의 짓밟힌 자존심은 이준서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또 다른 자아를 깨웠다. 그것은 신세계 그룹의 후계자라는 오만한 왕자의 자아도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무력한 호텔리어의 자아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냉철한 전략가의 자아였다. 그날 이후 준서는 더 이상 황인철의 갑질에 속으로 분노만 사기는 하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속의 관찰자가 되었다. 그는 호텔리어라는 자신의 신분을 가장 완벽한 위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황인철의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황인철의 룸서비스를 담당하며 그의 생활 습관을 관찰했고 그의 차량을 발렛 파킹하며 차 안에 남겨진 서류들을 몰래 촬영했으며 그가 호텔의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멀리서 엿들으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좁은 숙직실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조각난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그리고 그 퍼즐의 그림이 서서히 드러날수록 그는 황인철이라는 인간이 단순히 인성이 파탄난 졸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헐값에 사냥하는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꾼이었다. 그의 갑질은 단순한 인격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길을 꺾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의 일부였던 것이다. 준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악과 싸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룹 내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비서실의 김동진 실장에게 연락했다. 하나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만 조사해줘. MJ 테크라는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황인철이라는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을. 김 실장은 당황했지만 준서의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느끼고 즉시 정보 수집에 들어갔다. 며칠 후 그에게서 온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황인철은 현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MJ 테크를 상대로 적대적 인수 합병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그 회사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회사의 대표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談判이 바로 며칠 후 호텔 엘리지안의 스위트룸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준서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내린 시험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진정한 왕은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 안에서 억압받는 약자들을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져 지켜내는 자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부당한 사냥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 준서의 첫 번째 반격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MJ 테크의 대표가 호텔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대표가 체크인을 하는 순간 준서는 벨보이 카트를 끄는 척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대표의 가방 주머니에 작은 메모 쪽지 하나를 몰래 넣어두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오늘의 협상은 함정입니다. 절대로 계약서에 사인하지 마십시오. MJ 테크의 대표는 처음에는 누가 장난을 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호텔리어의 절박하고 진실된 눈빛이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는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황인철이 내민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인을 거부했다. 수개월간 공들여왔던 사냥이 마지막 순간에 정체모를 방해꾼에 의해 실패하자 황인철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호텔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분노는 만만한 호텔 직원들에게로 향했다.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어. 당장 색출해내지 못하면 너희 호텔, 내가 당장 망하게 해버릴 줄 알아. 황인철의 광기 어린 협박에 호텔은 공포에 휩싸였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그리고 황인철의 가장 큰 의심과 분노는 박성철 부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박 부장이 평소 자신의 갑질에 불만을 품고 이번 일을 꾸몄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호텔의 총지배인을 압박하여 박 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해고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 부장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누명을 쓰고 수십 년간 청춘을 바쳤던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억울했지만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한낱 월급쟁이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준서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어설픈 반격이 오히려 자신을 아껴주었던 유일한 은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버린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뱀의 꼬리를 건드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뱀을 잡으려면 그 머리를 단번에 확실하게 쳐부숴야만 했다. 폭풍의 전조가 그의 심장 안에서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박성철 부장의 해고가 결정되기 하루 전날 밤. 준서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기로 했다. 그는 신세계그룹의 후계자 이준서로서 움직이기로 했다. 그는 다시 김동진 실장에게 연락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김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할아버님께 그대로 전하게. 그날 밤 윤태영 회장의 병실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엘리지안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황인철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박성철 부장의 해고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호텔 로비에 나타났다. 하지만 호텔의 분위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호텔의 총지배인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마치 왕을 맞이하듯 정문 앞에 도열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정문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어제까지 자신에게 굽신거리던 신입 도어맨 김민준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허름한 유니폼 대신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신세계그룹의 비서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너 내가 왜? 황인철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준서는 그런 그를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다. 내 이름은 김민준이 아니라 이준서다.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 호텔에,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의 진짜 주인이기도 하지. 그의 선언과 함께 로비의 모든 스크린에서는 황인철의 모든 비리와 범죄 행각이 담긴 영상이 일제히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가 기업 대표를 협박하는 음성, 탈세를 모의하는 대화, 그리고 호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모습까지. 그것은 준서가 그동안 그림자 속에서 김동진 실장과 함께 준비한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황인철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왕자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건드렸던 폰폰 하나에 의해 완벽하게 외통수 체크메이트를 당했음을 깨달았다. 준서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내 놈이 박성철 부장님께 했던 그대로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라. 그렇다면 최소한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는 주지. 왕의 체스판은 그렇게 왕자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추락했던 왕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의 악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 것이다. 호텔 로비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거대한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를 황인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듣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경멸과 조롱, 그리고 통쾌함이 뒤섞인 칼날이 되어 그의 온몸을 꿰뚫고 있었다. 어제까지 자신을 향해 굽신거리던 이들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신입 도어맨. 아니, 신세계 그룹의 황태자 이준서. 그는 자신이 감히 신의 영역을 침범한 어리석은 인간이었음을 깨달았다. 무릎 꿇고 사죄해라. 준서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황인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준서의 눈빛은 어떤 저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대자의 그것이었다. 바로 그때 로비의 회전문을 통해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준서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황인철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왕국이, 그의 자존심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준서가 시킨 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이 호텔의 모든 직원분들과 특히 박성철 부장님께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다. 그가 박성철 부장에게 했던 그대로였다. 박 부장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십시오, 고객님. 박 부장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담담했다. 당신의 사과는 제가 아닌 당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죄는 말이 아닌 앞으로의 당신 인생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통쾌함이나 동정심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황인철은 깨달았다.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그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박 부장과 준서를 향해 멍하니 시선을 떼지 못했다. 죄인의 무릎은 그렇게 한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대의 왕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자신의 귀환을 알리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준서는 호텔리어 김민준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해고될 뻔했던 박성철 부장을 호텔의 총지배인 자리로 승진시켰다. 또한 황인철에게 피해를 입었던 모든 직원들에게는 그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파격적인 보상을 지급했다. 그는 권력이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그는 할아버지 윤태영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았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던 노 회장은 손자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 보고 있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내가 보낸 시험이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서 할아버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저는 그곳에서 땀의 신성함을, 진심의 가치를,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그 왕관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왕관 아래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책임감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윤태영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의 눈가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이슬이 맺혔다. 이제 됐다. 이제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겠구나. 그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신세계 그룹의 창업자 때부터 내려오던 낡은 옥반지를 빼어 준서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제국을 부탁한다, 내 손자. 며칠 후 윤태영 회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은 세상의 모든 언론과 재계의 거물들이 주목하는 거대한 행사였다. 하지만 그 장례식의 진짜 주인공은 이제 막 왕관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게 된 젊은 후계자 이준서였다. 1년 후 신세계 그룹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룹의 새로운 총수로 취임한 이준서는 가장 먼저 그룹의 경영 철학을 바꾸었다. 이윤 극대화가 아닌 인간 존중. 그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업계 최고 수준의 직원 복지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재계는 술렁였지만 국민들은 열광했다. 그리고 오늘 그의 공식적인 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주주들, 그리고 임직원들의 기대에 찬 눈빛 앞에서 준서는 단상에 올랐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그룹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에 대한 거창한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된 연설문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1년 전 이 그룹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문을 여는 일을 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저는 그곳에서 한 분의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서비스의 본질은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수많은 동료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는 이제는 호텔 엘리지안의 총지배인이 된 박성철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신세계 그룹이 나아갈 길은 바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입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유일한 경영 철학이며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나갈 약속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취임식이 끝난 후 준서는 화려한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회장 집무실이 아닌 호텔 엘리지안의 직원 탈의실로 향했다. 그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맞춤 정장을 벗고 1년 전 입었던 낡고 다른 도어맨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호텔 정문 앞에 섰다. 그리고 마침 한 가족 손님이 호텔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1년 전 수없이 연습했던 그 자세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호텔 엘리지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진실되어 보였다. 왕관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진 왕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의 왕이었다.